자,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군역제도와 군사 조직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 때 군역제도와 관련돼서 보면 그것은 이제 그 군역의 원칙하고 연결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군역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양인계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양인계병은 뭐냐면 신분상 양인이면 모든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든 군역의 의무를 져요. 거꾸로 천인이면 뭐죠? 원칙상은 그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일부 짊어지긴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양천제하에서 군역제도는 신분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그 양천제에서 양이면 조용조라는 의무를 이제 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은 그 노동력과 관련된 건데, 크게 그 신역하고 요역으로 나눠요. 신역은 그 신분별로 이제 용이 다른 건데, 자, 양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역이 있고, 천역이 있어요. 양역은 군역을 말하는 거고요. 직역은 뭐냐면, 자신의 이제 직에 관련된 역인데, 관리나 공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군역에 빠지는 대신에 직역을 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인이나 관리들은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양역 대신에 직역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역은 뭐와 관련된 거죠? 천인이 받는 역이야. 그래서 이 천인들은 이제 공노비들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천역 관련돼 갖고 이제 그 안에는 그 군역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운영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역도 담당했다, 천민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군역 원칙은 양인계병과 농병일치가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근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양인계병제의 원칙이지만 이게 처음부터 조선이 건국할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요. 태종 때부터 그 원칙들이 형성돼 갖고 세조 때 확립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약간의 가도기 기간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그 군역과 군사조직과 관련돼 갖고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군사조직인데. 요거는 좀 이따 읽어보죠. 여기 있네, 여기. 예.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74페이지. 자, 국초부터 이제 꾸준히 시도되었던 군제 개편 작업은 정종 2년 당시 이제 세자였던 이방원이 그 사병을 확보함으로써 병권을 집중해 성공했고, 이게 세자가 돼 있는데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세제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세자라고 돼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정종을 계승한 게 아니라 태조를 계승했다고 해서 이제 한 건데, 하여튼 뭐 넘어가고. 자, 이후 그 뭐냐면 세조 때 이후 오의제가 확립됐죠. 그래서 이제 그 오의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세조 12년에 오의 도총부를 이제 설치를 해요. 그 오의의 지휘권을 이제 장악했다. 그래서 이 오의 도총부는 그 오의 지휘권을 장악한 실제 군사 최고 간부예요. 간부고, 수장이 도총관인데, 도총관은 문관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오의 도총부는 지휘부고, 사령부고, 그 오의는 밑에 있는 예하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중추원은 그 중추부로 계층되고, 무관의 최고 기관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무 실권이 없었고 형식적인 기관이었고요. 자, 중앙부는 오의인데, 이 오의는 이제 보면 그 이렇게 5개로 구성이 있죠. 의용이, 용양이, 호군이, 충자이, 충무이 5개 있고, 요 관할 그 중앙군의 관할 범위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평안도, 전라도 환경에서 오의의 관할 부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보통 그 고려시대 때는 2군 6이다 해가지고 중앙군이 있고 이 중앙군이 지방군까지 가나가진 않아요. 근데 여기 조선시대 때는 중앙군이 지방에 있는 군대까지 가나해. 그러니까 중앙군이 지방군을 통솔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조선시대는 지방군이 중앙군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그리고 중앙군에 되게 우수한 물자들이나 무기, 하향 무기 이런 것들 다 밀집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5위는 일부 이제 뭐냐면 동원된 병사도 있지만 되게 이제 중심병이 갑사예요. 이 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업군이니까 직업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인 가운데 일부는 병상시를 했지만 이들은 주 병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조선시대 때 이제 지방군제가 있는데, 지방군이 있는데, 그 지방군이 이제 여러 번 정비가 돼요. 그래서 그 세조 전에는 이제 뭐냐면, 이론적인 체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ik군하고, 영진군 체제로 운영돼요. 그래서 북방에는 ik군 체제, 남방에는 영진군 체제로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평안도나 이런 영항도, 한경도 일대죠. 그런데 ik군인데 ik군은 뭐냐면 요 ik군은 이제 거기 그 관할 지역이 있어. 그래서 방어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방어 지역을 그 ik군 수장이 그걸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초기 때는 ik군은 뭐냐면 요 지역을 지역단 이렇게 나눠. 그래갖고 이렇게 좌익, 우익, 중익 해가지고 세 개의 방어단위로 나눠요. 각 기동. 그래서 좌익, 우익, 주익. 그래서 적군이 쳐들면 좌익 안에 있는 방어진지 모여가지고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ik군 체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촘촘하게 뭐냐면 그 방어망을 이제 구축을 해놔요. 근데 남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야. 영진군 체제인데 그 해안에 영과 진을 설치해요. 해안에. 그래서 이 해안 방어만 해. 해안 방어만. 그래서 영과 진에 있는 군대에서 영진군이라고 하는데 왜 해안 방어만 하면 여기는 북방으로부터 뭐냐면 쳐들어오는 게 없죠. 주로 저기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해변으로 주 외부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진군 체제가 했다. 근데 문제는 이 남방이 해안가는 방어되는데 해안가가 뚫리면 내륙에 방어망이 없어. 군사가. 그래서 고 잡세군 정도? 예비군 정도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방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조 1년에 무슨 체제가 나오냐면 군익도 체제가 나와요. 군익도 체제는 그 북방의 ik군 체제 있죠? ik군 체제를 그 남쪽까지 확대시킨 거야. 이게 군익도 체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 군익도 체제는 ik군 체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 이게 남방까지 확대됐지만, 문제는 이게 축축되는 것이 많아. 여기가 이제 중익이면 좌익, 그 다음에 우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군익도 체제를 다시 뭐냐면, 재정비한 게, 중축성을 제거한 게 뭐냐면, 진간 체제야. 그러니까 군익도 체제는 잠깐 있었던 체제야. 세조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혼했던 군사제도를 군익도 체제로 통일하고, 그리고 이들 각도의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를 중, 자, 우, 3위구로 이렇게 해갖고 인근 여러 돌들 소속해 하나의 군사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복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좀 약간 정리해서 만든 것이 진간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진간체제는 그 거진이 있어요. 거진은 되게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그 지역의 읍성. 읍성은 주로 이제 부사나 목사나 군수 정도 큰 지역 행정단 있죠. 거기에 읍성이 있는데 거기에 거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재진이 있어요. 작은 그 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적의초도 오면 하나의 진간이 형성돼갖고 거기에 이제 재진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읍성에 모여요. 그래갖고 그 거진에 모여가지고 자전자수, 그러니까 수소 방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사 거점의 역할을 하겠다. 그건 이 진간체제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조선의 전기의 이제 지방 군사 제도는 이 진간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됐고, 그 다음에 그 각도에는 병영을 두고 육군은 병마철도사, 그 다음에 수군은 수군철도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지휘하기도 했는데 병영과 수용은 각 한도에 각각 하나씩 두고 관찰사가 병사 수사를 겸하는 걸 원칙이었으나 국방상 요지에는 병영과 수용이 징치하여 따로 전임 병사 수사를 겸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도마다 병사 수사 한 명이지만 각 지역마다 또 병사 수사가 몇 명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세 명. 그럴 경우에는 관찰사가 병마사와 그를 겸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독립된 병마사가 있어. 그럴 경우에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진간 다음 장 쭉 넘어갈게요. 자, 진간체제의 병력의 근간을 이룬 것은 양인 농민이었고요. 그리고 양관자제도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 그 역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진간체제 아래에서의 그 뭐냐면 군역 동원 방식은 보법이었죠. 예, 그래서 그 보법 내용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보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무슨 제로 넘어가죠? 반군수포제 넘어오고, 반군수포제를 제도화시킨 것이 뭐냐면 군적수포제야.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읽어보세요. 요거는 있고 이제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갈게요. 테마. 자, 거기 이제 먼저 군역의 원칙은 이제 아까 양인계병제, 농병일치제라고 했고요. 군역의 이제 변천 가정, 그 봉족제, 곡법, 대리 방구수포제, 뭐 군적수포제, 군역법, 호법법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군역의 전반적인 변천 가정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봉족제인데, 이 봉족제는 고려의 족정제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인계병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정계층 중에 성군을 하면 뭘 지급한다고 했죠? 양호를 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비슷한 제도는 이제 연결시켜갖고 실시되는 거 봉족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봉족은 이제 보면 평화군인 정군하고 경비 부담을 하는 봉족으로 분류해요. 예. 그래서 이 보인이 나가는데, 영역군인 정군과 그 봉조 분류를 하고, 이 오타가 계속 중복된 게 있네? 그 중복된 거죠? 저 여기 삭제해 주시고, 대개 군호는 자연 3호를 기준해서 정군 1정과 봉족 2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근데 요거 하면 뭐 뭔 말인지 모르실 텐데,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어딘가 이게. 이거 어디가 없나? 자, 먼저 일단 정근대 시대 때 기본 원칙은 뭐냐면 군대를 가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래서 지금은 가면 그 군대에서 밥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복도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먹을 거, 장비지 갖출 거 다 누가 마련해야 돼요? 일단 개인이 마련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군대를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 경제력의 원천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역도 담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기반 줘서 보면요. 자, 일단 그 당시에는 그 봉족지하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조선 초기다 보니까 토지의 생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군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들만.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군역을 담당했어요. 봉축지하에서는.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혼을 기준으로 해갖고 군역을 부과한 거야. 자연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군역의 기본 단위가 뭐죠? 원래는 우리가 딱 배울 때 조선시대 때는 토가 아니죠. 인정이죠. 남정네잖아요. 근데 조선 초기 때는 그게 아니라 호였어요. 이때는 봉족제는 이게 좀 예외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인정준씨의 군역제도는 나중에 생긴 거고, 조선 초기 때는 호를 기준으로 봉족제가 운영됐다. 그럼 이제 보면, 자, 호를 이제 보면, 호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호가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호가 있고, 이게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호야. 그러면 일단 군대를 동원하려면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국가가 군역을 부과할 때 어디에 부과하겠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에 부과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냐면 딱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 몇 개를 이제 묶냐면 군호를 3개씩 묶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3개를 묶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군호가 되는 거야. 군호. 그래서 자연호 3호를 한 개 군호로 묶어요. 군호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3명을 착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명, 여기에서 1명. 그러면 군호 1호에 그 1호에 몇 명이 되는 거죠? 3명이 되는 거죠. 3명. 그런 건 아니지만 3명이에요. 대략 보면 3명이라는 건. 거기에 뭐 4명, 5명도 될 수 있어. 근데 대략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3명의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명은 일종의 착출되는 거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정병이 되는 거죠. 이게 현역군이냐. 그러면 2명은 뭐냐면 이 정병을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봉족이라고 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보인이라고 하죠. 봉족. 그래서 1+2 제도야. 이렇게 이런 제도는 이제 구성된다. 자, 근데 이거는 좀 고민되고 더 이게 좀 1명과 2명인데 대개 보면 이제 토지가 약간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정병으로 착출돼요. 그리고 토지가 좀 적은 호는 뭐냐면 봉족으로 착출돼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거 원칙의 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돼, 잘. 이거는. 그때 실제 운영 이제 내용들을 보면 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의 군역을 부담해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군역 부담이 되게 많아. 특히 그 당시에는 특히 한경도나 평안도 같은 지역에 같으면 토호가 있으면 그 토호 밑에 뭐가 있어요? 예속민들이 있어요. 그 예속민들은 토지가 조금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봉족들을 누가 담당을 하냐면 원래는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되죠. 봉족들을 누가 담당해요? 토지가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로 봉족들 담당해. 그러니까 토지가 없어도 그 밑에 뭐냐면 토 밑에 있는 예속민들이 봉족을 담당해요. 그리고 나서 정병은 이제 그 뭐냐면 그 토지가 좀 많은 사람들이 담당하는데 원래는 정병은 자기가 가야죠. 안 가. 누구한테 보낼까요? 그 밑에 있는 자기 예속민들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병 된다고 해놓고 진짜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밑에 있는 그 예속민들 봉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많은 면포들을 요구해. 원래는 뭐 1피, 2피밖에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수십 피를 받아요. 그래서 요 정병하고 봉족의 관계가 오늘만 하면 뭐예요? 갑을관계야. 갑을관계. 이거 신분적 관계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들을 갑수라고 해요. 갑수.
갑질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정병은 토관들, 토호색들이고 그 다음에 공족들은 그 예속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런 게 조선 초기 때 관계였다. 자, 그런데 세조 때도 오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은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번역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꼭 한 집안에 보면 이제 한 명씩 착주하잖아요. 자연한민당 그 정종식 봉족이 한 명씩 착주하는데, 문제는 여정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그 호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 호에 성인 남자가 5명인데, 5명 중에 1명만 착출하면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군역을 안 담당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 계층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양인계병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양인은 어떻게 하든 뭐예요? 병역에 의무를 줘야 되잖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가능성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조 때 뭘 시시면 보법을 시시했어요. 그리고 보법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토지 생산량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군역을 담당할 수 있구나.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판단하에 보법을 실시했고 보법을 실시하기 전에 뭘 실시했죠? 호패법을 실시했죠? 호패법. 왜냐면 군역 자원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호패를 만들기 위해서 호패를 차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검문에서 가다에 끌고 가서 두들기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패를 다 만들죠. 호패를 같이 만들 때 뭐예요? 출생신고도 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혼역도 같이 만들고 군족도 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토호들 가만히 있겠어요? 불만이 많겠지. 왜냐면 자기 예속민들이 까발리는 거냐. 세원이 밝혀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시의 난 같은 난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없애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보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보라는 게 있어. 보는 뭐냐면 그 군호예요. 군호는 2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부당 2정씩. 그래서 그 한 명이 그 정교로 가면 그 자연호가 아니라 무조건 성인 남자는 2명씩 묶어요. 그 2명씩 묶고 그 뭐냐면 일정이 돼가지고 누굴 보조해줘? 정병을 보조해주는 거야. 근데 물론 정병을 보조할 때도 그 이제 일반 보병하고 기병하고 갑수병 그 이제 일반 보병, 기병, 그 다음에 갑사 병종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보병은 뭐 일정이라면 그 기병 같은 유지비가 많이 들까 뭐야? 이종을 이렇게 이보로 이렇게 배정한다든지 뭐 수군도 이런 식으로 병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것이 뭐냐면 보법체제죠. 그럼 이 보법체제에서는 여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끌고 가야 돼? 군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군역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군역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죠? 요역을 담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 가는 대신에 그리고 군대에 보조하지 않는 대신에 요역도 담당할 수 있어. 근데 이 보법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시기든 공족이 되거나 정병이 되기 때문에 다 군역을 담당한 요역 자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없죠. 요역 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군역의 요역화 형성인 거야.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이 뭘 해요? 군대에 일은 안 하고 그 공사토에 동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전에는 그 노동력 동원 대상이 아니었던 안학내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동원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승려들 있죠. 승려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뭐 동원해주면 요역을 해주면 뭐냐면 그 승려가 되는 걸 인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봉족제 하에서는 이제 여정이 말하는데 이 보법원에서는 철저하게 농병일체 양인계병제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러면 보법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일단 군역을 담당한 정병과 정병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보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대개 2명의 정남을 일부로 해요. 이 군호의 기본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연호 단위가 아니라 임의대로 이제 편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정이 없다는 거. 예전에는 자연호 단위로 했기 때문에 한 호에서 한 명만 착출하면 뭐예요? 나머지 그 호에 있었던 남정네들은 군역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런 것은 자연호가 아니라 무조건 남자들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군역에 의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 보이는 정병에게 한 달에 면포 1피씩 군표를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종마다, 변종마다 이제 그 보인의 수가 다른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병보다는 주로 이제 기정병, 기병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가 많다는 거예요. 보종병인데, 보종병 12정이나 되는데, 2정을 곤치세요. 2정. 네. 그래서 수구는 3정.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 그러니까 2정은 이제 일부의 2정이라는 거예요. 일부의 2정. 일부 2정. 네. 그래서 일부가 2정이니까 이걸 이제 표시를 잘못했는데, 자, 병종에 따라 봉족수를 달리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보호법 같은 경우에 토지들 있죠? 토지 5개월당 일정을 인정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있고, 노비도 보이는 관주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할까, 이거는? 땅이 많은, 토호색들이나, 그 다음에 지주나 양반들이 불리하죠. 양반들도 이제 뭐냐면, 어떡하든, 뭐냐면 자기는 안 가도 양반들은 이제 간인들은 이제 직역이 있으니까 군대 안 가죠. 그렇지만 자기 예하에 있는 예속민들 한 명씩 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면서 군역이 요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정이 없고 노비도 다 끌려가고 그러면 요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군바이들이 요역을 담당하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보법이 많은 사람들이 군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돼. 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등장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외가 뭐가 되는 거야?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군족수포제 중간에 이제 가도기 형상으로 대립제하고 방군수포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립제 같은 경우에는 보인이 받아온 포를 타이로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대립했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대립.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난해서 그걸 더 선호하게 되니까 강제로 이제 뭐냐면 포를 받고 이제 뭐냐면 그 면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방군수포제 같은 거는 그 많은 포를 받은 병역에 대해서 이제 기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왔더니 군대는 그 들어가는 대신에 포를 받고 뭐냐면 다시 고향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립제와 방군수포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립제와 방군수포제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를 받고 뭐냐면 면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포를 한 필만 받는 게 아니라 두 필, 세 필도 요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니까 방군수포제를 제도화시킨 제도가 중종 때 등장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군적수포제예요. 군적수포제. 그래서 1년에 이제 2필을 군포를 내면 군역을 치르고 하고 그 다음에 병조에다 일을 주거나 국가재정을 충당한다. 그래서 군포를 내면 상당수 뭐냐면 군포를 내면 그 군포를 받은 그 국가가 뭘 고용하는 거죠? 군인을 고용해요. 그리고 또 일반 행정비도 또 쓰게 돼. 근데 문제는 군인을 고용하는 건 조금밖에 고용 안 하고 뭘 하죠? 주로 행정 업무나 다른 경우를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적수포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군역 자원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부족하니까 군역 자원을 안 되니까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그 진간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시 명종 10년에 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재승방관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때 군역 자원이 없고 별로 없고 재승방관체로 넘어갈 때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임진왜란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폭삭 망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군적수포제는
양인계병제에서 모병제를 이행하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인계병제지만 실제 운영은 뭐죠? 군법을 받고 군인을 공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병제죠. 그 다음에 반상제 강화에 계기가 된다. 그걸 이제 좀 보면, 이 반상제 강화 좀 보면, 중종 때의 정책들과 연관돼 있어요. 그 반상제 강화는.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군역은 시문제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데, 원래 군역은 모든 사람들이 계층을 다 지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자, 원래 이제 그 상민에 보면, 길잡이에 보면, 상민보다는 양민을 볼게요. 양인. 이 법제상 여기 양인이야. 양청제에 의하면 이제 초창기 때는 그 신문이 잘 안 나와졌죠. 법제상 양인을 이제 본데, 이 법제상 양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5세기 말 해갖고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면 그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층 양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없는 하층 양인들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층 양인들은 더 전락하면 뭐가 되는 거야? 노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상층 양인들 중에 이제 그 뭐냐면 가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단 간직이지만 지방에 뭐 토관이라든지 간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속화를 보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층 양인들과 차별되는 계층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 이제 중종 때 이 상층 양인들을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족이라고 했어요. 사족. 그래서 사족에서 이제 이 사족들을 범위를 재규정하는 그 정책들을 해요. 사족의 재규정. 그래서 사족들을 범위를 정해줬어. 이 사족들 범위가 조선시대 뭐가 된 거야? 양반이에요, 양반. 그래서 이 양반들의 범위를 정해주는데, 대개 보면 그 간일 자기 이제 3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3대라는 건 뭐예요? 3대는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3대 안에 뭐냐, 소관에 합격했거나 진사과나 세원시 합격했거나 아니면 그 품관을 가지고 있는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양반이다 해가지고, 사족이다 해가지고 사족의 범위를 정해주고요. 이 사족들에게 일종의 권한을 줬어. 그래서 가벼운 그 뭐냐 범죄를 저질거나 이때는 체험 면제권에서 면책권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특권을 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뭐냐 권리를 주는 동시에 의무도 줬어.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정가 사변형 정책이 있어요. 정가 사변형 정책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정가 사변형 정책이 뭐냐면 제도를 지을 경우에는 뭐냐면 어디에 기하면 이게 세종대 시시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정가 사변 제도 해가지고 이거 제가 알자고 했는데, 또 하나의 특권이 뭐냐, 이게 특권이 아니라 이거 권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데, 정가 사변형 정책이 있었거든요. 세종 때 그게 폐지돼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특별한 제도를 지었으면, 예전에는 저 한경도 평안도 지역을 갔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세종 때 있었던 제도인데 3.2정책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안 되고 사족들은, 그래서 정가 사변 정책이나 채용 면제권 같은 걸 통해서 양반 사족들의 권한을 이제 주고요. 대신에 이제 의무가 준 게 뭐냐면 사족 충분 정책인데, 이 사족 충분 정책이 뭐냐면 사족들이 그 주로 이제 한계 교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생이 됨으로써 직역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죠. 군역에.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도 군역에 끌려가는 거야. 이게 사족 충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족들을 이제 뭐냐면 관리 감독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인조 때 이 사분 충분 정책이 폐지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등록이 안 돼도 교생이 등록되지 않아도 유학부라는 이유로 후에 이제 등록이 되면 군역자원을 면제받는 거야. 그래서 요때 중종 때 이 사법충분정책을 실시하면서 사법충분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군역을 좀 약간 면제를 좀 주면서도 의무를 가했는데 인조 때 들어와서 아예 이것조차도 폐지된 거야. 그래서 중종 이후부터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양반 사족들은 빠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인조 이후, 그러니까 사족충분정책 이후에 폐지 이후에는 아예 이제 양반이 군대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군역이 뭐가 됐다? 양역화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중종 이후부터 사족대 특권을 주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군역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나갔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군역을 이제 직역을 수행하면 한국의 교생이나 이런 것도 수행하면 빠지고 대신에 한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 충분한 정책을 했다가 인조 때 나면 그거조차도 폐지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예 양반이면 군대 안 가는 식으로 이제 면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인조 이후부터는 유학 후에 등록하면 뭐가 되는 거야? 군대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유학 후가 갑자기 증가되는 거, 그거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군사 조직을 볼게요. 자, 군사 조직은 중앙군은 오의제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오의제가 있고 이 중앙군이 지방군을 통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 주로 갑사, 직업군인의 비중이 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위체제 변천에서 보면 초창기 때 입군과 남방이 영진군이었다가 잠깐 이제 군입도를 거쳐서 진간체제, 재승방락체제로 넘어갔다고 했죠. 자, 군입도와 입군체제는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진간체제 볼게요. 자, 진간체제는 세조 때 이제 완비된 제도인데요. 9년 단위의 방어체제로서 자전자수하는 독립적 군사 결점인데 되게 이제 읍성이 거진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쟁 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제진들이 와가지고 그 거진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자수하는 방어체제가 그 진간체제다. 그리고 이런 거진들을 몇 개 통솔하고자 그의 주진을 두고요. 주지에는 병영과 수용을 놓는데 대개 이제 병영과 수용은 한 명씩 둬요. 그래서 한 개씩 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두세 개 두는 것도 있어요. 두세 개 두는 경우에는 한 개 둘 경우에는 되게 병마사나 그런 사람들은 누가 겸직하는 거죠? 간차사가 겸직하는데 두세 개 둘 경우에는 또 전문적인 병마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간에 어떤 대립이 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진간체제는 전국을 방위체제로 조직을 한 거야. 다 모두 다 진간체제에 들어가.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방위망이 확대되고 하나하나 다 막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군역이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만 되거든요. 군대 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적 수포제가 실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군적 수포제에서 받은 그 면포를 그 군역 공용 안 한다고 했죠. 행정도구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군역 자원들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간체제는 군사수가 많아야 되는데 군사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거기에 이제 거진이나 제진에 있는 군사령관을 누가 담당하냐면 문관 출신이 담당해요. 수령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문성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전자수에서 꼼꼼히 해도 막대한 대군이 공격할 경우에는 적은 병력, 지역에 있는 적은 병력도 막지 못해. 그래갖고 이제 명종 10년에 이런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재승방락체제예요. 자, 이 재승방락체제는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배경을 보면 진간체제 붕괴, 아까 군역자원의 고갈이나 그 다음에 지방 간의 무성의, 그 다음에 비전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적은 병력을 가지고 효율적 방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군대의 어떤 전문성, 지휘권의 전문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자, 보니까 그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평화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어요. 있어도 전쟁이라고 하면 전투? 그래서 주로 주변에 이제 남쪽 지역에 뭐냐면 일본 애들이 외날을 일으키거나 북쪽에 이제 뭐냐면 여진 쪽들이 쳐들어오는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행태를 보니까 항상 쳐들어오는 골목에서만 쳐들어와. 그래서 그 느낀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이제 뭐냐면 병력을 집중해서 그걸 막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을묘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재승방래죄로 바뀌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유사시 전쟁이 나면 각 읍의 수정들이 군대를 이끌고 한 곳에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뭐냐면 중앙에서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전문 그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오잖아요. 경군이 오면 그들과 함께 뭐냐면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은 병력을 집중을 해갖고 군대를 좀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온 경군과 장수의 지휘를 받다 보니까 또 전문성도 생기고 그래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적을 받기에는 아주 효율적인 그 체제다 해가지고 그 재승방락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승방락체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모든 곳에 한 곳에 병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후방에 병력들이 없어.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서원에서 내온 병장 그러니까 이제 장군들 정문적인 장군들이 부대를 이제 지방에 이제 모아오는 부대들을 통솔하는데 평상시에 이제 뭐냐면 지휘관계가 형성되고 통솔할 수 있고 뭐 내포가 형성돼야지 이들을 이제 지휘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끌려온 군대를 가지고 지휘하다 보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언제 터져 나오냐면 임진한테 터져 나오는 거야. 임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일 장군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끌고 오는데 병력들을 끌고 온 거 보니까 그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다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입 장군들이 그 도망간 군대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친히 김하병들만 이끌고 싸우려다 보니까 그 어디에 싸우는 게 좋아요? 김하병은 넓은 벌판에서 싸우는 게 낫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배수지 쳤다가 깨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단 도중에 잠깐 이 외단 도중에 후식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 진간체에 다시 복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재승방래체가 다시 진간체로 복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 때 이제 예비군이 있어요. 이 예비군은 이제 뭐냐면 그 병역에서 병역을 이제 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천인들이나 그 다음에 전직관료들 그 다음 직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평성한 부대가 잡새꾼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이라는 건 신분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얼굴 때깔 보면 되게 그 신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 때깔들이 모여있는 부대라고 해서 잡새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제 군역을 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몰려있는 거예요. 전직관료, 서리, 항리, 교생, 노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이제 노비는 원칙상 뭐예요? 군역을 짊어지지 않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실제 군역을 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잡새꾼들은 이제 주로 이제 영진군 체제 안에서 제가 영진군 때 얘기했을 거예요. 영진군은 주로 어디만 방해한다고 했죠? 영가지는 해안가만 방어하기 때문에 그 남부 지역의 중심부 내륙 지역은 군대가 없어. 그랬더니 여기를 담당하는 부대가 잡새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잡새꾼은 이제 조선후기 때 뭐와 연결되냐면 서고군과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노비가 담당하는 부대에 갖고 예전에 시몬의 기출문이 나왔어요. 잡새꾼하고 소고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 조직 내용들 이제 받고 이제 있고 지금 몇 시에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인데 조선시대 과거제도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 내일 하기도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